네, 안녕하세요. 성공취업의 시작 답정보센터 이남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보윤입니다. 네, 정보윤 아나운서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며칠 전인가 아침 뉴스 같이 진행하면서 대형마트에서 혼자 사람이 장을 보면은 뒤에 자율주행 카트가 따라오면서 이게 뭐 상품을 담으면 자동으로 결제가 되는 그런 뉴스를 저희가 보면서 굉장히 놀랐던 기억이 있는데 이런 또 신기술이 적용돼서 요즘 핫한 주제로 소개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말씀하시니까 저도 기억이 나는데 아직 개발 단계이긴 하지만 3년 뒤에 상용화를 목표로 한 대형마트에서는 벌써부터 시범 운영되고 있다는 그런 뉴스였던 것 같은데요. 이런 쇼핑카트가 등장하면서 한편으로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 편리해지고 더 편해질 것 같긴 한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것들이 이제 신기술 때문에 좀 사라지는 직업도 있지 않을까,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과학이 발전되면서 신기술이 발전할수록 고용 시장이 위축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한 가지 좋은 점은 그에 맞춰서 신직업들이 탄생하고 있다고 하니까 조금이나마 고용 시장이 안정화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래서인지 오늘 김균 박사님이 소개해 주실 새로운 신직업이죠. 신비한 신직업사전에서 소개될 직업이 뭔지 더 기대가 되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불금이지만 불금을 제대로 즐기지 못하는 우리 취준생 여러분들을 위해서 탄산음료 같은 취업 예능이죠. 배고픈 구직자들을 위한 공론회 배구공도 오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채용 갑질 2탄이 계속해서 이어진다고 하는데요. 채용 갑질에 대한 현준쌤과 민혁쌤의 속 시원한 강스파이크 기대해보면서 잡정보센터 금요 스페셜 배구공부터 먼저 만나보시죠. 인사팀의 재량이 인정될 수 있는 갑질이라고 보긴 좀 어렵다고 보거든요. 만약에 그걸 명시를 하잖아요? 그럼 이 친구들 지원할 것 같아요? 안 하죠. 지원 안 하지. 갑질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갑질. 왜냐면 저는 인권위원회 간사기 때문에 항상 우리 학생층의 편에 섭니다. 맥락이 없으니까 아니 뭐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거? 아니 왜냐면은 취준생분들이 집단화돼서 자기들의 목소리를 한 군데 모여가지고 그걸 발설을 해주셔야 돼요. 그런 거에 대한 통로를 이 배구경에서 해주시면 됩니다. 배구공. 배구경이 아니라 배구공. 직무 배치까지도 왜 우리 마음대로 못 해주냐고 하면은 그럼 인사팀이 없어야지 뭐 사실. 그 예전에 물어보고 싶었던 사례가 사실 그 포스코에서도 한번 그 광양이라든지 포항에 이제 그 공장이 있으니까 그때 신입사원들한테 일정 부분 현장 근무 체험을 위해서 그쪽 지역에서 일을 할 수 있다. 근데 기간에 명시는 안 했어요. 기간에. 근데 알고 보니까 어떤 지원자가 가서 보니까 인사팀에서 3년 동안 있어야 된다고 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한번 사연 올렸던 적이 있거든요. 혹시 그때 계셨나요? 그때 당연히 있었고 그건 같은 애죠, 걔가. 예를 들어서 포스코 지금 한참 아마 채용 거의 마무리됐을 텐데 현장에도 그럼 근무할 생각도 왜냐면 포스코는 본사가 어딘지 알아요? 포항? 정답. 네, 보통 사람들이 서울로 생각해요. 포스코 본사를 대치동에. 거기는 이제 나같이 잘난 사람들이 가지. 네. 그러니까 본사 같은 경우에 좀 이럴 때 끊어주면 안 돼. 차라리 날 죽여줘. 그냥 그러려니 그러니까 본사에 가는 게 되게 당연하다고 인사팀에선 생각을 해서 그게 뭐 물론 정해놓은 게 이제 3년이지만 그 전에 다 서울 근무 시켜줘요. 근데 그걸 갖다가 뭐 왜 미리 통보를 안 했냐. 그거는 이제 회사 차원에서 직원을 교육시키고 좀 발전시키기 위한 게 현장 근무 시키는 게 맞다고 판단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게 아다르고 어다른 건데 사실 이걸 해결하는 가장 단순한 방법이 있어요. 공고에 명시를 해주면 돼요. 네, 명시를 해줘서 취준생이 선택권을 주면 되지. 그러면은 내가 지원할 거냐 안 지원할 거냐. 그거는 말이 될 수가 없는 게.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그렇게 명시를 하잖아요. 엄청난 사측인데 오늘? 아니 이것만큼 내가 난 객관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만약에 그걸 명시를 하잖아요. 그럼 이 친구들 지원할 것 같아요? 안 하죠. 지원 안 하지. 그럼 지원 안 하고 진짜 할 만한 사람들만 지원하게 냅두면 되는 거 아니에요? 좋아. 좋아. 그거는 할 말이 좋아. 없으세요? 잠깐 좀 기다려봐. 잠깐만. 아니 그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왜냐하면 채용팀에서의 목표는 이번에 공채를 진행할 때 지난 하반기 때는 10,000명이 지원했으니까 이번에 15,000명을 모집을 하자. 이게 KPI. 부서의 목표란 말이에요. 근데 명시를 해버리면 목표 달성을 못 하죠.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 명시를 안 한다는 건 갑질이라는 거 아닐까요? 아니죠. 그거는
허용된 범위 안에서 거짓말을 한 건 아니잖아요. 그게 거짓된 게 아니잖아요. 거짓된 게. 거짓말을 그러니까 치사한 건 맞아요. 인사팀에서 치사한 건 맞는데 거짓으로 허위로 뭔가를 기만한 행위는 지금 아니라는 CG로 얘기예요. 민혁 쌤 점점 작아지게 해주세요. 아니요, 제가 이 어깨 좀 작아지게 이렇게. 뒤에 나오는 네. 다른 사연들에 비해서는 정말 이거는 굉장히 나름 그래도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네. 자, 그럼 이제 저희 두 번째 밥그릇 사연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연입니다. 저는 작년 하반기에 SK 실트론에 지원한 한 취준생입니다. 인적성을 통과한 후에 면접을 받고요. 결과를 기다리는데 기업 측에서 내부 상황으로 발표가 미뤄질 수 있다는 안내를 면접장에서 받게 됐습니다. 그 후에 발표 예정일에는 또 내부 사정으로 발표가 미뤄진다는 연락을 받았고요. 그 뒤에 들려온 소식은 SK 하이닉스 면접 탈락자들에게 SK 실트론 면접의 기회를 줬다는 겁니다. 물론 제 역량이 부족해서 탈락한 것일 수도 있겠으나 애초에 SK 공개 채용 시에 기업 하나만을 정해서 지원해야 하는 것에 분노를 느꼈습니다. 갑자기 감사합니다 하고 끝났네요. 갑자기 네. 분노를 느끼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채용하는 것은 뭐 그 회사의 맘이라고는 쳐도 적어도 자신들의 기업에 지원을 해준 사람들에게 양해를 구해야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번 사연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것도 역시 갑질이라고 보기엔 어렵고요. 그냥 또 좀 세련되지 못했다. 그냥 SK가 채용을 좀 세련되지 못. SK 실트론 같은 경우에 왜냐하면 나름대로 일단 그러니까 좀 너무 했던 거죠 채용 담당자가. 그러니까 너무 이제는 우리 채용 담당자분들이 이게 사연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 합격하면야, 그러니까 합격하고도 지금 이렇게 굉장히 예민하고 주도 면밀하게 인사팀이 또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이렇게 공론화시킬 수 있는 개인의 힘이 세졌잖아요. 이 경우도 이제 불합격 아닌 불합격을 이제 그렇죠? 탈락할 것일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불합격하고 나서도 이 억울함을 실제로 이런 채널을 통해서 얘기할 수 있는 소위 용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채용 담당자들이 너무 우습게 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구직자분들을.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면접장에서 안내하면은 그 얘기 듣고 소위 처럼 그냥 속을 줄 알았던 거지. 예.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무슨 도덕적으로 잘못된 거지 같은 SK 계열사끼리 공유를 했겠죠, 정보를. 특히나 지금 SK 하이닉스는 사람이 너무 급하게 필요하니까 가장 비슷한 그래도 반도체 회사인 실트론에서 혹시나 괜찮은 애들이 있으면 좀 받아달라. SK 하이닉스에서 지금 불합격한 사람들 한번 기회를 좀 줄 수 있겠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채용 담당자들끼리 논의를 거쳤던 건데 이게 뭐 불행인 건지 다행인 건지 아무튼 채용 이것도 지금 사실은 팩트는 아니에요. 네, SK 하이닉스 탈락자들이 SK 실트론 면접 기회를 줬다는 게 들려온 소식이지 이게 어디서 들려왔는지 출처는 객관적으로 우리가 파악하기는 좀 어렵고 이 사연 주신 분이 같은 뭐 스터디원들이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그냥 카더라인데 제 생각에 이거는 모르겠어요. 이거 제가 뭐 이게 진짜 팩트인지 아닌지는. 근데 이게 팩트라고 하더라도 잘못된 건 없거든요. 네. 그렇습니까? 저는 이 사연을 바탕으로 해서 SK를 좀 한번 까볼까 하는데 SK 저는 사실 좀 좋아하긴 해요. 실제로 제가 아마 방송에도 말씀드렸다시피 SK텔레콤을 굉장히 가고 싶어 했었고 하지만 나를 떨어뜨렸지. 그래서 그때 기회를 받아서 SK가 이제 정말 그 하이닉스가 확실히 사람이 진짜 급하긴 급한가 봐요. 하이닉스도 그렇고 SK 전체 계열사가 스펙을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아이러니한 게 SK는 진짜 자소서만 보고 서류를 통과시키기로 유명한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학교의 변별성이 굉장히 없어요. 통과된 합격 자소서들 보면은. 근데 결과적으로 최종 합격자들 보면은 또 고스펙자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특히 그게 인사팀의 채용 시스템에서 묻어 나오는 게 일단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진짜 변종 채용을 많이 하는데 수시 채용을 되게 많이 해요. 특히 이제 소위 스카이와 서성한 정도 라인급에 대해서 인사팀이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참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코드를 발급해가지고 그 코드를 받은 사람만 SK 하이닉스 채용으로 바로 들어가게 하는 수시 채용 형태를 저번 시즌에도 했고 이번 시즌에도 했었고 그래서 이게 또 아는 사람들만 어떻게 보면 지원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뭐 수시 채용은 사실 갑질은 아니죠. 네. 근데 그게 이제 특정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그 코드를 갖고 있는 사람만 볼 수 있다는 점. 그게 전체 공고 창에서는 또 확인이 안 되거든요. 일단 그 점이 있었고 두 번째로 하면 이제 3 올스타 제도라고 해서 서울대, 포항, 카이스트, 서포카라고 해서 그쪽 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뭐 학년 제한 없고 전공 제한 없고
그다음에 뭐 시즌 제한 없이 바로 수시 채용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그냥 서포카를 다니고 있는 학생이라고 하면은 뭐 농업과 그러니까 뭐 농경 이런 데 학생들도 그냥 하이닉스를 그냥 갈 수 있는 권한들이 주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SK 하이닉스가 사람이 너무 급해서 수시로 이상하게 채용을 많이 한다는 거를 지금까지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갑질이라고 생각해요? 이건 근데 갑질이라는 표현보다는 사실 굳이 얘기하면은 스펙이 안 좋은 친구들 대상으로 해서는 어떻게 보면 갑질이죠. 예. 좋은 사람들을 뽑겠다는 거는 아니 이해가 그러니까 되는데 같은 산업군에 있는 같은 계열사에 불합격한 사람에게 뭐 내부적으로 이제 뭐 채용 담당자들끼리 연락을 해서 형님 그쪽 불합격한 사람들 우리 지금 당장 필요한 사람이 있을 수 있을지 모르니 면접 기회를 내가 좀 줘도 되겠습니까? 그래 뭐 어차피 불합격했는데 좀 아깝게 떨어지고 능력도 괜찮으니까 니네 회사 한번 면접 보게 해줄게 라는 게 어쨌든 들통이 어쨌든 났어요. 근데 이게 잘못됐냐는 얘기죠, 제 말은. 그리고 이거를 그러면 어나운스를 하는 게 맞다고 봐요. 대기자들한테 우리는 당신들 외에도 좀 욕심나는 인재가 있어서 우연치 않게 문의를 해본 결과 같은 계열사 안에 이런 사정이 있는 사람들 있어서 좀 대기해라.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굉장히 괜찮은 애들이 CJ 제일자당을 불합격해서 푸드빌에서 당장 뭐 중국이라든지 동남아로 나갈 사람이 필요한데 불합격한 애들이 중국 출신이야. 예를 들어 중국 대학교. 그래서 재당 채용 담당자한테 그럼 우리 좀 기회를 주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안 되는 겁니까? 푸드빌 인사 담당자에게 기회를 주면 같은 계열사.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런 판단을 내리게 된 거는 분명 지시가 있었을 거거든요. 위에서, 윗선에서 우리 당장 그러면은 지금 필요한 사람들 어떻게 할 건데? 라고 뭐 상무님이나 전무님이 얘기를 했을 때 그럼 공채로 하기에는 저희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상무님. 그럼 뭐야 방법이 했을 때 검토한 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이닉스는 지금 워낙에 많은 인원을 뽑아서 불합격자도 많을 거니까 거기서 좀 가지고 오겠습니다. 근데 이것까지도 좀 갑질로 인정한다면 사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채용팀한테. 이게 근데 저희 업종에서도 굉장히 비일비재한 일이에요. 아나운서 쪽. 저희는 학원을 다녀야지만 추천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인맥이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거의 돈을 들여서 학원을 다녀야지만 그 방송사를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추천 채용이라고 해가지고 사실 그걸로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끌어모으긴 하죠, 학원들이. 얼마 전에 그런 비리가 있었던 걸로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나운서 쪽 말고 승무원 쪽. 네. 승무원 그 승무원 많으니까. 학원에 가는 그 강사분들이 대한항공이라든지 이런 데서 근무하시다가 나오셔서 학원을 차리니까 선배님한테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유착이 돼서 어떻게 보면 정말 약자인 우리 구직자분들은 그거를 믿고서 가는데 보증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학원 수강했다고 해서 뭐 승무원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장해 주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거는 좀 잘못된 것 같고 이 경우는 같은 계열사들 간에 어쨌든 뭐 해서는 안 되는 것까지는 아니고 용인된 범위 내에서는 이럴 수 있지 않나. 요거는 갑질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냥 안타깝죠. 이렇게 했다는 거를 왜 이렇게 좀 세련되게 그런 좀 약간 저는 이게 노력을 그런 해야 느낌이 약간 그 회사들 요새 큰 기업들 이슈가 있는 게 보통 있는 게 일감 몰아주기 이슈가 있잖아요. 저는 약간 여기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우수한 일감 인재가 몰아주기네 이게.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우수한 인재가 필요해. 뭐 대표적으로 이제 삼성 때문이죠, 사실. 삼성전자 DS 파트 때문에 SK 하이닉스가 이렇게 스펙 좋은 친구들 굉장히 많이 뽑으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결과적으로 많이 지원하니까 떨어지는 사람도 많을 거고 그러면은 떨어지는 사람들이 그래도 준수하겠지. 다른 회사들 갈 바에는 그럼 우리 계열사로 가줬으면 좋겠다라는 방식의 인사 뭐 프로세스인 건 이해가 되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공정한 선택권을 받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한테 공정한 기회를 줬었을 때 떨어지면 어쩔 수 없지. 그게 뭐 필터링도 사실 어떻게 보면 객관적인 기준이죠. 그걸 점수화해서 한다고 하면 그건 객관적인 기준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게 특히 SK 같은 경우는 LG망밖에 하나밖에 또 계열사를 못 선택하니까 실트론을 위주로 선택했던 친구들한테는 오히려 회사에 로열티를 혹은 뭐 지원하는 부분에서 다시는 지원하지 않게끔 하는 반감을 생길 수 있는 좀 그런 이슈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네. 그러니까 앞서 봤던 두 사연 다 제가 볼 땐 좀 논란이 될 수 있는 명확하게 갑질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주관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사연이어서 만약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런 느낌의 경험을 했다고 하면은 그냥 잊으세요. 이거는 그러니까 명확하게 갑질이라고 인식된 경우는
절차를 밟아서 뭐 인권위원회라든지 이런 데다 제소를 걸고 해서 채용팀을 압박할 수 있는 절차가 있는데 이거는 좀 안 될 것 같아요. 네, 본인들에게 도움이. 그럼 이런 비슷한 경우를 겪고 있는 취준생들에게 할 수 있는 조언은 민혁 쌤은 잊으시오. 만약에 이런 경험을 내가 직접 겪었다고 하면 정말 말 그대로 배구공의 사연을 보내주신다면 저희가 왜 저기 뭐죠? 그 김어준의 블랙하우스인가요? 거기 보면 강유미 씨가 기자로 나와가지고 막 다스 누구 거냐고 막 확성기에다 대고 막 하듯이 저희가 찾아가서 그러라고 또 있으니까 UNMC가 그러니까 가가지고 직접 전화를 걸고 SK 실트로 도대체 좋다. 뭐가 사실입니까? 이원생 중계. 왜 불합격자들에게 기회를 준 겁니까?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를 좋다. 루트로 해서 최대한 여러분들이 사연을 좀 주시면 되죠. 아 농담이 아니에요. 정말 진짜. 저희의 그게 괜찮은데?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말씀 한번 해보세요. 하실 그렇죠. 수 저희의 있으시죠? 존재의 이유죠. 그게. 그치. 우리의 목적이지. 예.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현실적인 조언은 삼성 가세요. 삼성. 삼성 가세요. 삼성은 이런 거 없어요? 삼성은 뭐 내부 정보를 좀 확인해 보니까 일단은 뭐 많은 분들이 알겠지만 실제 들어가시는 분들도 그렇고 학교 레벨을 진짜 안 봐요. 네, 학교 레벨을 잘 안 보고 학점이라든지 전공 정말 되게 집중 있게 보고 GSAT 점수에 대한 비중도 엄청 높죠. 또 외부적으로는 부분에서 확인 안 된 부분이 하면은 AI로 자소서를 평가를 해요. 삼성 같은 경우. 네. 그러니까 자소서에 대한 변별성이 사실 본인이 그 문맥상이라든지 뭐 엄청 막 디테일하게 잘 쓰지 않아도 사실 삼성의 학점이라든지 전공이 괜찮다고 하면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훨씬 더 크다는 거죠. 물론 이제 그게 꼭 SK 하이닉스를 버리라는 얘기보다는 좀 더 명확하게 내가 자신감 있게 해서 붙을 수 있는 회사들 또한 그런 것들을 좀 실외로 예외적으로도 안 하는 회사들에 좀 지원을 하셔서 본인들이 그런 거에서 성과를 내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대표적인 샘숭을 가는 게 네. 좋을 것 같다니 현실적인 조언이었습니다. 애플 코리아도 최근에 채용 갑질에 대해서 말이 많았는데요. 5월에 시작한 전형이 무려 7개월 동안 이어졌고요. 반년이 넘게 이어졌고요. 면접이 도대체 몇 번 남았는지 합격자 발표를 언제 하는지에 대한 정보 또한 전혀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떤 취준생분은 4번 면접을 보고 신원 조회까지 했는데 아무 연락이 없대요. 근데 합격자는 이미 발표가 돼 있었다고 합니다. 애플이 입사 일정도 공개하지 않고 이렇게 채용 갑질을 했는데 이것도 채용 갑질일까요? 아닐까요? 이것도 갑질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사실 이건 외국계 아니요 이거는 공채가 아니라 외국계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냥 갑질이 아니라 갑이에요. 네. 그러니까 자기들이 왜냐하면 공채가 아니라 수시 채용이라 공채야 딱딱 정해진 날짜나 그 뭐 기간 내에서 끝내야 되는 목표가 정해져 있는데 이거는 해당 부서에서 그 필요로 하지 않으면은 언제 사람을 뽑을지 채용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타겟팅 하지를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외국계에 지원하는 특수한 경우라 이건 갑질이라기 보기가 어렵고 다만 좀 아쉬운 점은 좀 배려를 안 했다는 거죠. 7개월. 최소한 7개월 구글은 동안 9개월, 이뤘어요. 1년이야. 더 길어 구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면접을 또 부분은 4번을 보고. 구글 9번 봐요. 네, 인터뷰 그래서 프로세스 구글이에요? 자체가 PNG 같은 경우에도 뭐 꽤 길게 보고.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우리가 논외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외국계는 사실 좀 뭐 수시 채용이고 아무래도 인력 풀에서 땡겨가려고 하는 부분이니까 인력 풀에 일단 등록을 시켜놓고 거기서 자기네들이 TO가 빠지거나 좀 더 충원을 해야겠다 싶으면 그렇게 해서 데려가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전형 자체가 굉장히 길고 또 되게 의외 케이스로 가면 학생 중에 그 이번 면접에서 면접을 봤는데 뭐 인사 담당자는 되게 좋은 평가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탈락을 해서 물어봤대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니까 임원이 그 친구의 전공이 마음에 안 들어서 떨어뜨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의 전공이 영문학과였어요, 영문학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기준점이라는 게 사실 좀 뭐지? 되게 모호하다는 게 있다는 거니까 체계적인 인사 프로세스가 사실 제대로 갖춰진 회사가 뭐 3M이라든지 컨티넨탈 소위 이제 대형 큰 그룹사의 그 한국의 지사가 큰데 말고는 되게 좀 어떻게 보면 진짜 수시적인 부분에서 좀 인력 풀만 가져가려는 부분이 외국계는 그래도 되는 겁니까? 그래도 되죠. 외국계는 그럴 수밖에 없고 외국계 같은 경우 공채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영리하게 공채를 진행하지 않아요. 이런 논란이 있을 거라는 거를 그러니까 휘말리기 싫으니까 인사팀에서는 그냥 우리가 필요할 때 사람을 뽑겠다. 근데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수시 채용으로 가는 게 그냥 깔끔하게 구직자나 회사나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제가 주변에 갑질당한 분이 계시다 그래서 전화 연결해볼게요. 이번 회에도 저도 받을지 모르겠어요. SK시네요.
생각대로 티. 네, 안녕하세요. 조민혁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뭐라고 불러드릴까요? 아, 신촌 씨요? 신촌을 못 가. 아, 그러시구나. 저희가 섭외할 때 현대백화점하고 국민은행에서 재직한 경험이 있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맞나요? 국민은행에서는 인턴을 했었고요. 현대백화점에서는 이제 인턴 후에 정규직 전환됐다가 졸업 연수 들어가기 전에 이제 입사 포기하고 나왔어요. 아, 저희가 지금 채용 담당자들의 갑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채용 담당자의 권한이다 아니면 갑질이다 이게 경계를 좀 논하기가 좀 어려운 얘기가 나와서 직접 좀 몇 가지 확인을 하고 싶어서 여쭤보려고요. 신촌 씨가 느끼기에 아까 저희 사연을 봤던 것 중에 갑질 사연이라고 느꼈던 분이 본인은 A라는 직무를 생각을 했는데 녹음하시나요 지금 시간이나? 잠깐 저도 녹음을 해야 될 것 같네요. 괜히 뭐죠 띠디가 지금? 네. 아 내비게이션이요? 아 조심 운전하시고요. 그럼 A라는 직무로 본인은 생각하고 입사를 했는데 전혀 다른 엉뚱한 B라는 직무를 시켜서 굉장히 인사팀에 좀 불쾌하고 소위 이제 갑질이라고 생각을 한다. 혹시 현대백화점에는 그런 경우가 없으셨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신촌 쪽에 근무할 거라고 생각하고 인사팀에서 약속까지 했는데 근무지는 아무래도 이제 백화점 같은 경우에 지방이 몇 군데 있잖아요. 예. 근데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직자분들도 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한 번은 갔다 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아 지방 쪽에. 네, 한 번은 갔다 와야 돼서 미군 때 가는 게 편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약간 관행처럼 돼 있군요 그러면. 그때만 해도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은 뭐 상황이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그때만 해도 뭐 한 번은 갔다 와야 마음이 편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연고가 없으면은 뭐 웬만해서는 뭐 잘 안 보내려고는 하는데 예.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취업할 때는 주소지도 서울이고 학교도 서울이라 연고지가 서울밖에 없는 사람인데 이제 취업 확정되고 나서 이제 동기였던 분이 지방으로 발령받은 사례를 한번 봤거든요. 아 그거는 약간 갑질이라고 좀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울산 사서 갔었던 걸로 기억해요. 아 오늘 감사드리고요. 방송 열심히 하시고요. 저희가 철저하게 음성 변조는 방송이라뇨? 아니요 지금 이 방송이죠. 아, 혹시 방송에 계십니까? 방송 쪽은 아니죠. 아니요. 전 백수예요, 백수. 운수 쪽이신 것 같은데 내비게이션 아까. 맞아요. 유통 쪽에 있어요, 유통 쪽에. 예. 감사합니다 신촌 씨.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니까 저희가 개인마다 하는 다 있어요. 뒤에 나오는 사연들이 또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또 핫하고 강력한 것들이 많아서 계속 얘기를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현준 쌤은 전화 통화하는 동안 한 마디도 못 했잖아요. 네. 한 마디라도 하셔야 되는데 네. 방금 전화 통화 듣고 나서 어떠셨어요? 갑질입니까 그거는? 몇몇 포인트 뭐 백화점 사례들은 사실 되게 많아요. 뭐 현대백화점뿐만 아니라 롯데백화점도 그래서 굉장히 기사가 났기도 했었고. 지역을 보내는 거.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퇴사율이 엄청나게 높아서 그래서 지금은 이제 1에서 5지만까지 받아서 그 내에서 소거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 근데 이제 다른 부분에서는 사실 강권이 아니고 이제 마시는 거 좋다는 부분 자기의 선택권이니까 사실 그런 부분은 갑질이라는 범주 내에는 없는데. 본인이 느꼈던 갑질 이런 거 사례 없어요? 제가 느꼈던 갑질? 제가 딱 명확하게 아는 게 LG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핸드폰 팔아야 된대요 지인들한테. 내가 LG U+나 LG전자가 아니더라도 제 지인이 LG 상사 다녔는데 갑자기 뭐 별로 친하지도 않은 선배인데 자기 LG 상사 입사하고 나서 갑자기 너 핸드폰 못 쓰냐 그래서 자기 무조건 할당량이 있대. 이건 명확한 갑질이죠. 이건 회사에.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 그 유산 사례로 하면 LG 디스플레이 다니는 사람은 공장 쪽 다니는 사람은 무조건 LG U+랑 LG 핸드폰을 써야 된다. 왜냐면 공장에 LG U+밖에 안 들어와 있어요. 안 터져 그래서 다른 통신사가.
그래서 거기는 이제 바꿨고 뭐 그런 사례들도 있고 뭐 영업점이라든지 그런 뭐 통신사라든지 뭐 이런 쪽들은 사실 할당을 뭐 단순하게 보면은 뭐 유통 쪽에 있는 것들은 선물 세트들 시즌에 당연히 할당량이 떨어지죠. 이런 걸 안 하면은 불이익을 당하는 거예요? 네, 명확하죠. 그거는. 그러니까 인사 고과를 예를 들어 또는 인사 고과 내에 포함이 돼 있어요. 팀장의 인사 고과 내에. 네, 내가 그 업종이 아니더라도 뭐 핸드폰 몇 개를 갖다 팔아야 된다라든지 뭐 이런 네, 것들이. 우리 있죠. 민혁 쌤도 전화 연결해 주신 민혁 쌤께 박수 한번 드리죠. 뭐 그럼 그다지 수등 아 그래도 마지막에 얻은 게 있잖아요. 소득이 있었던 건 아니었지만. 아니야. 오늘 미혼인 신촌 씨, 아, 백수 신촌. 미혼인 신촌을 신촌 씨의 볼까? 얘기를 잘 들어봤고요. 대응할 게 좀 있어야죠. 전화 연결 뭐 없나요? 준비해서 지금 바로 또 저희 딱 물 들어왔을 때 놓줘야 되니까 지금 일단 바로 스펙 좀 들어봅시다. 어떤 분이시죠? 일단 인사팀을 했었고 지금도 인사팀 하고 계시고 노무사 네, 알겠습니다. 방송 중이라서 제가 존댓말을 좀 쓸게요. 예, 저도 존댓말. 그래서 일단 예칭은 그냥 요새 또 알콩달콩 하시니까 알콩이로 제가 부르도록 할게요. 신혼부부, 마음에 안 신혼부부 드는데요. 맞죠? 마음에 안 드는데 뭐 어쩔 수 없네요. 네. 그래서 일단 지금 또 인사 또 업무 하시고 또 노무사 하시니까 지금 저희가 채용 갑질에 대해서 그 주제로서 방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릴 건데 혹시 그 뭐 인사팀 하시거나 노무사 업무 하시면서 그 본인이 겪었던 뭐 최고의 갑질 혹은 뭐 본인 말고도 주위에서 들었던 최고의 갑질 뭐 그런 게 있었나요? 갑질 사례가? 솔직하게. 솔직하게. 네. 뭐 제가 면접까지 들어가진 않았는데 네. 나중에 이제 그 면접관 분들을 수행할 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특히 여성분들한테 뭐 결혼하면 회사를 더 다닐 거냐, 결혼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냐, 뭐 결혼한 여자를 회사에서 이렇게 뭐 복지 혜택을 줘야 되는 이유는 뭐냐, 이런 것들을 물어봐서 뭐 지원자가 당황하는 모습을 보면서 즐거웠다는 또 이런 즐거웠다고? 얘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진짜 그 임원 면접일 것 같은데 맞나요? 되게 예리하시네요. 임원 면접했을 때 그런 질문을 했고 여성분들한테 그런 걸 보면서 당황하는 모습을 보면서 약간 즐겼다 그분들이. 네, 뭐 그랬죠. 진짜? 야 대단하다. 그럼 두 번째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네. 그 기업에서 갑질을 한다고 했었을 때 가장 많이 갑질을 하는 거는 뭐가 있을까요? 가장 많은 갑질이요? 네. 준비했던 질문이 아닌데. 이거 생각을 해야겠는데. 야, 내가 볼 때 너나 얘나 비슷해. 수준이 그냥 뭐 둘이 야 깐다. 대학로냐 여기가. 지금 저 까시는 거예요? 우리끼리. 자 파이팅 넘치게 한번 답변해 주세요. 제 질문을 까먹었네. 그러니까 끝났네. 그러니까 끊어. 생각하니까 까먹잖아. 아니, 응. 기업에서 이쪽 전화는 소득도 없었는데 있었어요. 그치 선생님. 있었지. 알맹이가 있다니까. 가장 많은 갑질이 이렇게 한다. 아무래도 그 지원자들의 절박한 마음을 이용해서 뭔가 이렇게 쓸데없는 질문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약간 그런 거죠. 이 사람이 얼마나 유연성이 있는지 보고 싶다면서 당황스러운 질문을 한다던가. 근데 그 당황스러운 게 일이랑 연관이 돼 있고 업무 능력이랑 연관이 됐다 그러면은 인정을 하겠는데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특기가 뭐 물구나무 석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물구나무 서보라 그러고 이런 건 사실 저는 좀 갑질이라 생각하거든요. 물구나무 누가 섰나요? 면접장에? 노코멘트입니다. 노코멘트 본인이 쓴 거 아니죠? 섰네. 본인 쓴 거 같은데. 전 영원이라도 팔 수 있죠. 진짜? 그런 것도 퇴사해놓고? 그렇죠. 네. 그래서 혹시 본인이 아는 뭐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들었던 사례 중에 네. 뭐 좀 갑질이 좀 없는 뭐 착한 기업이라든지 그런 회사들이 있었나요? 대부분 회사나 갑질이 그렇게 대부분 회사는 요즘에 인식이 많이 바뀌어서 오히려 갑질하는 회사를 찾는 게 더 빠를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 그리고 답변이 좀 재수가 없었죠? 그러네. 재수가 없네요. 되게 답답. 줘봐요. 줘봐. 그러면 또 본인 잠깐 제가 그 조민혁 쌤이 질문하고 싶다고 해서 잠깐 바꿔드릴게요. 네, 잠시만요. 네네. 조민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뭐라고 불러드릴까요? 그냥 뭐 변호사님이라고 해주세요. 네네. 알콩 씨. 예. 네, 하도 이제 답답해서 지금 옆에 보고 있다가 네네. 그 인사팀에 계셨다고 들었어요. 이전 직장에. 네. 그 인사팀에서 채용을 할 때 지금 저희가 요 전화 통화하기 전에 그 사연을 몇 개 봤거든요.
채용을 할 때 블라인드 채용이라 그래서 요새는 입력하는 게 별로 몇 개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래 놓고는 인적성 통과하면은 추가 입력 사항이라 그래서 그러니까 이건 이제 면접 기회를 얻은 사람만 아는 거죠. 뭐 개인 신상부터 시작해서 심지어 부모님에 관한 것까지 물어보는 기업들이 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저는 혹시 계실 때 네. 저는 그런 걸 했었거든요. 포스코에 있을 때. 저는 사실 인사팀에서 네. 저희는 블라인드 채용이 아니었어요. 네. 제가 좀 예전 사람인지 몰라도 이미 다 지원서 안에 그런 내용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네. 사실 그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었거든요. 네. 근데 제 생각에는 블라인드 채용이라고 해놓고 네. 정작 면접하기 전에 그렇게 받는 것 자체가 네. 그거는 의미가 퇴색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이렇게 질문을 드릴게요. 네. 그 CJ라는 회사가 이렇게 보면은 네? 그 굉장히 면접을 투명하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네. 블라인드로. 근데 몇 개 회사는 또 블라인드가 아닌데 또 블라인드로 안내를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뭐 E&M이나 이런 데는. 혹시 그런 거를 직접 했거나 아니면 간접적으로 그런 걸 본 적이 있으십니까? 어떡하죠? 저는 그런 적이 없는데. 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네. 끊어. 그래서 혹시 그 채용 갑질 그 당하거나 그런 취준생들한테 뭐 좀 한마디나 회사에 하고 싶은 한마디 채용 갑질 하는 사람들한테. 사실 이 채용이라는 게 면접관들이 그 회사에서 그 지원자들을 뽑는 것도 있지만 지원자가 회사를 선택한다는 면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임원직이나 되는 사람들이 채용 갑질을 하고 그 자리에 이제 권력을 가졌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라면 사실 그 회사 그렇게 미련을 갖는 게 맞나 싶거든요. 사실, 네, 이 세상에는 좋은 회사들도 많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희망을 잃지 않고 열심히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방송 안 봤죠? 네, 우리 방송 안 봐온 것 같아요, 지금 컨셉이. 아주 바른 노무사스러운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제 나 방송 또 나중에 모니터에서 보시고 나중에 따로 연락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신촌 씨와 알콩 씨. 자, 과연 방송에서 누가 살아남을 것인가? 자, 이게 방송에서 그만큼 확인하시죠. 이 사연은 아마 갑질이 명백한 것 같습니다. 아니 그냥 여기도 그렇고 뭐 아까 무슨 사례도 그렇지만 사실 이런 사례는 나를 연주한 거야. 아니 뭐 지금 거기가 나올 수 아니잖아요. 거기가 아니잖아요 수 지금. 있겠니 지금? 어떤 그러니까 궁금해서 그래서. 정말 평이하네요. 아니 근데 뭘 어떻게 살려고 그러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이분은 참 힘들었겠군요. 아니지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네, 배고픈 구직자들을 위한 공론회 배구공 오늘 채용갑질 두 번째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게 다음 주면 또 채용갑질 3탄이 마지막이라고 하는데 벌써 아쉽습니다. 네, 맞아요. 벌써 아쉬운데 다음 주에도 더 시원한 얘기로 찾아온다고 하니까 우리 취준생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잡정보센터 1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요. 한유진 캐스터와 함께하는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을 알아보는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빠르게 변화되는 직업 트렌드에 대한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짚어주는 시간입니다. 신비한 신직업 사전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 한국 직업 방송을 보면 취업이 보입니다. 네, 성공초별 시작 잡정보센터 2부의 문을 활짝 열어봤습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요.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을 만나보는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빠르게 변화되는 직업 트렌드를 짚어보고 미래의 유망한 직업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주는 신비한 신직업사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자리 방방곡곡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네,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을 알아보는 일자리 방방곡곡. 오늘은 경기도 먼저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이혜진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이혜진입니다. 네, 주무관님, 오늘은 어떤 일자리 소식 준비해 오셨나요? 네, 이번 주 소개해드릴 사업장은 이천시 구말리로에 위치한 철 구조물 및 기계 설비 제작 업체인 이레엔텍입니다. 이번에 건축 설계 CAD 업무를 담당할 CAD 사무원 2명을 모집합니다. 학력은 무관하나 경력은 최소 2년 이상 있어야 합니다. 주 5일 근무로 근무 시간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이고 급여는 연봉 3천만 원입니다. 워드, 엑셀 등 컴퓨터 활용이 능숙한 건축학과 또는 건축설계학과 전공자를 우대한다고 합니다. 접수 마감은 채용 시까지로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팩스, 이메일 등으로 접수한다고 하니 자세한 사항은 워크넷 채용 정보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네, 2년 이상 경력의 CAD 사무원 1명을 모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관련 구직자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주무관님, 바로 다음 소식도 전해주시죠.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내용은 맞춤 상설 채용관 수요일 찾기 소식입니다. 4월 25일 오후 2시 이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2층 회의실에서 현장 면접을 실시합니다. 참여 기업은 이천시 마장면 서이천로에 위치한 반도체 테스트 및 패키징 전문 기업 주식회사 AT세미콘입니다. 반도체 품질 테스트 업무를 담당할 반도체 대조장치 조작원을 30명 충원하고 있습니다. 학력은 고졸 이상으로 경력은 무관하며 인근 거주자를 우대한다고 합니다. 주 5일 근무로 3조 2교대 근무이며 근무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이며 충원 완료 시 3조 3교대 운영으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급여는 월급 230만 원 이상으로 면접 후 결정 가능하다고 합니다. 복리후생으로는 통근버스를 운행 중이며 경조사 및 생일 축하금 등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지원을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 당일 이력서를 지참하시어 방문하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네, 구직자 여러분들을 위한 맞춤 상설 채용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인천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인천 고용센터의 우정민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천고용센터 우정민입니다. 네, 주무관님, 첫 번째 일자리 소식 전해주시죠. 이번 주 소개해드릴 구인 사업장은 GET입니다. GET는 인천시 남동구 고잔동에 소재한 전자부품 제조업체로 단순 생산직 2명을 구인합니다. 자동차용 배터리 조립 업무를 담당하게 되며 주 5일 근무에 월, 화, 수, 목요일은 2시간 잔업이 있습니다. 학력 및 경력은 무관하며 임금은 시급제로 시급은 7,530원입니다. 입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인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취업지원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학력과 경력이 무관한 채용권입니다. 구직자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주무관님, 바로 다음 소식도 전해주시죠. 다음으로 4월 채용 행사를 안내해 드립니다. 4월 26일 목요일 오후 2시에 인천지방 중소벤처기업청 대강당에서는 특성화고와 병역지정업체 만남의 날 행사가 개최됩니다. 이번 행사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인천정부지청 등이 공동 주최하며 인천지역 공업계열 특성화고 11개 고교와 병역지정업체 및 신규 신청 예정 기업 50개사가 참가하여 사전 협약 체결 등을 지원합니다. 또한 산업기능요원, 인원 배정 및 신청 절차, 사업주 지원 제도 등 기업 상담 부스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 032-460-4950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구직자 여러분들을 위한 채용 행사를 준비하셨다고 하니까요.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일자리 방방곡곡 경기와 인천 지역의 채용 정보 살펴봤습니다. 네, 내가 원하는 일이나 해보고 싶은 일을 찾아서 여러 직업에 다양하게 도전하는 취업 준비생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준비생들을 위해서 미래 유망 직업의 궁금증을 말끔히 해소시켜줄 신비한 신직업사전 시간입니다. 네, 직업 트렌드는 물론 다양한 직업 세계의 정보까지 소개해 주실 한국고용정보원의 김균 연구위원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한 주 또 굉장히 날씨가 좋았는데 한 주 동안 어떻게 보내셨나요? 네, 저희들이 하는 일이 보통 연구실에서 네. 뭐 자료를 찾는다던가 데이터를 분석하는 일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네. 날씨 변하고 뭐 이런 것들은 잘 모르고 상관이 없나요? 네, 살고 있는데요. 네. 사실 뭐 그거보다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난주에 네. 제가 좀 잘못된 정보 한 가지를 말씀드려요. 정말요? 네, 예. 어떤 거죠? 제가 우리 회사가 있는 그 충북 음성에서 서울까지 1시간이면 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네, 잘못된 정보였습니다. 얼마나 걸리죠? 2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 회사 두 직원이 배는 걸리네요. 네네 아. 잘못된 정보를 전달했다고 꼭 정정해 주길 바래서 더 힘든 거라고. 네네네 다시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그럼 2시간 걸려서 네네네 오신 건가요? 2시간 아이고. 걸렸습니다. 아, 네. 이제 매주 참 먼 길 그 고생 많으시게 오시는 것 감사하죠. 같은데 네, 오늘 추천해 주실 7번째 미래의 유망 직업은 어떤 건가요? 네. 오늘날의 우리들은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사용해서 인터넷으로 물건을 구매한다든가 SNS를 사용한다든가 혹은 은행 업무를 보는 것이 아주 일상적인데요. 네네. 사실 우리가 모른 채 사용하고는 있지만 우리가 검색하고 사용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데이터로 축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축적된 데이터들을 분석을 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바로 빅데이터 전문가입니다. 이게 빅데이터 전문가란 말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정보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는 분들도 많을 텐데 오늘 박사님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비한 신직업사전에 빅데이터 전문가 이 직업을 선정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최근 들어서 빅데이터 산업이 미래를 예측한다든가 혹은 전략을 수립하는 분야에 있어서 급부상하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네. 사람들이 어떤 분야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어떤 자료를 많이 찾고 찾은 다음에 얼마나 머물고와 같은 것들을 찾아서 활용하는 빅데이터가 부가가치가 매우 높다라는 그런 자산으로서 인식이 되면서 네. 이 일을 업으로 삼는 빅데이터 전문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유망 직업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신비한 신직업사전을 통해서 빅데이터 전문가란 어떤 직업인지 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네, 신비한 신직업사전의 7번째 시간은요. 빅데이터 전문가가 어떤 직업인지 자세하게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빅데이터 분석 전문 업체. 이곳은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온라인과 SNS상의 검색어를 분석해 새로운 여론 전망과 유행 트렌드를 예측하고 뉴스를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 개발 회사입니다. 제가 하는 일은 주로 데이터 분석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고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소셜미디어 데이터를 다루는 일을 하는데 보통 이제 소셜미디어라고 하면은 페이스북이나 뭐 트위터라거나 뭐 인스타그램이나 흔히 많이 사용하는 SNS 서비스들을 얘기를 하게 되고요. 소셜미디어 데이터를 다루는 일이 흥미로운 것은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트렌드라거나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 있는 어떤 단어들을 끄집어낼 수 있다는 것이 좀 재밌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하기보다도 목표가 무엇인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기획 단계에서 내가 어떤 데이터를 보고 싶은지 또 그 인사이트를 얻고자 하는 대상 데이터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식별하고 또 그것에 분석 관련된 어떤 노하우가 같이 결합이 되어야 또 원하는 결과들을 볼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빅데이터 처리의 두 번째 단계로서 이제 데이터 처리와 분석 관련된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처리라고 하면 먼저 데이터를 수집을 하는 단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데이터를 이제 분석 과정에 가져와서 활용하는 그런 스크립트를 좀 짜고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시각화에 대한 건데요. 아까 이제 스크립트를 통해서 처리했던 데이터를 그래프라거나 아니면 그 시각적인 도구들을 통해서 데이터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게끔 도와주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이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메르스와 관련돼서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분석을 해본 거고요.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데이터를 관심도를 분석을 해본 거고요. 초반에는 이제 불안감이라든지 중동호흡기 증후군이라는 그 키워드가 많이 언급이 됐었고, 보시면 이제 트위터 데이터는 주로 어느 정도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지만 뉴스 데이터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시간이 많이 가면 갈수록 점점 이제 관심도가 줄어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트위터하고 뉴스 데이터의 트렌드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이 어떤 인사이트를 주냐면, 뉴스에서 어떤 주제들이 얘기가 된다고 해도 소셜에서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는 주제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들이 일종의 마케팅 포인트로 좀 사용이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보여드렸던 것처럼 처음에 빅데이터 분석과 관련된 기획을 먼저 하고 데이터를 수집해서 처리하고 분석해서 분석된 결과를 시각화하는 전체적인 과정이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울 을지로에 있는 한 신용카드 회사. 매일매일 발생되는 카드 결제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는 빅데이터 분석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케팅의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어떤 고객들한테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가장 가망성이 높은 고객들을 발굴하고 그 고객들에서 전략을 제안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카드 회사는 다른 업종들과 달리 고객 구매 정보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는 고객들에게 고객 만족을 증대시킬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카드사의 회원 수는 약 1,200만 명. 실시간으로 기록되는 소비자들의 카드 사용 데이터를 수집해 구매 기록과 패턴을 분석함으로써 카드 고객과 가맹점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마케팅 기법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례를 한번 볼까요? 네,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주중 낮 시간대 이용 고객들은 여성 고객들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성 고객들은 헬스 앤 뷰티 업종에서 또 80% 이상의 아주 많은 구매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이 낮 시간대 주로 쇼핑을 하는 여성 고객들을 위해서 헬스와 뷰티를 엮은 좋은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인사이트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미래창조과학부 산하기관인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에서 운영하는 빅데이터 아카데미입니다. 정부의 지원 계획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빅데이터 아카데미의 교육은 매 기수별로 12주 동안 기술 전문가 과정과 분석 전문가 과정으로 진행되는데요. 특이한 점은 수강생 전원이 현업에서 데이터베이스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직장인이라는 점입니다. 바쁜 시간을 쪼개 수업을 듣는 이유는 뭘까요? 사실 전문가가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현업에서 일을 하다가도 교육의 기회, 다양한 이제 외부 교육의 기회를 많이 찾으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새로운 분석 기법이라든지 아니면 현장에서 더 어떤 식으로 분석할 수 있는 사례, 기법 이런 걸 좀 습득을 해서 실제 데이터 분석하는 데 활용하고 싶은 니즈들이 있어요. 2개월간의 이론 수업에 이어 실제로 빅데이터를 활용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는 수강생들. 각 조별로 할당된 프로젝트를 해결하기 위해 현직 빅데이터 전문가와 함께 의견을 나누고 있는데요. 현업에서 실제 다루고 있는 주제인 만큼 그 열기도 뜨겁습니다. 주가 예측을 하려고 합니다. 보통 이제 증권회사에 이제 기술적 지표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매매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들을 저희가 활용해서
어떤 기술적 지표가 가장 최적의 어떤 투자 효과를 낳을 수 있는지 저희가 통계적인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측정하려고 합니다. 점점 증가하는 산업 수요에 맞춰 빅데이터 아카데미를 비롯해 빅데이터 분석 활용센터 등 각종 유관 기관에는 수강생들의 발길이 몰리고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 전문가 자격 검정이 치러지고 있는 수험장. 데이터 분석 전문가는 데이터의 이해를 기반으로 처리 기술 능력, 기획 능력, 분석 능력, 데이터 시각화 능력까지 현업에서 활용되고 있는 종합적인 부분들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시험입니다. 2014년 4월부터 실시되고 있는 이 시험은 전문가와 준전문가 과정으로 나눠 데이터 전문 인력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게 되는데요. 2016년부터 국가 공인 자격 시험으로 승격됩니다. 무엇보다 빅데이터 시대에 전문가가 부족한 현실에서 데이터 분석의 전문성을 입증할 수 있는 시험이라 자격의 희소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합격했을 경우 기업에 취업하거나 승진하는 데 있어 인사 지표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지원자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빅데이터 전문가 저희가 VCR로 함께 보고 오셨는데요. 박사님, 이게 보니까 그냥 단순히 정보를 모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돼서 상당히 어려운, 쉽지 않은 직군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거를 준비하려는 분들이 갖춰야 될 자질 또한 굉장히 어려울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그 빅데이터 전문가가 되려면 빅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고도의 기술과 지식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드러난 수치를 단순하게 나열하는 연구가 아니기 때문에 대학에서 통계학 혹은 산업공학 혹은 컴퓨터공학을 전공하게 되면 기술적인 베이스는 확보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거기다가 경영학이나 마케팅과 같은 분야에서 지식과 경험을 쌓는다면 기술적 베이스와 융합해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분석에 있어서는 창의적인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에 호기심도 필요하고요. 오랜 시간 분석하는 시간을 견디기 위해서는 끈기와 그리고 꾸준히 공부하는 태도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박사님께서 이 통계학이나 컴퓨터 공학이 기술적인 베이스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케팅 분야랑도 시너지 효과가 발생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점에서 그런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는 건가요? 네네. 빅데이터 전문가들은 보통 최신 유행이나 트렌드를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세계 각 기업이나 분야에서의 시장 동향을 수시로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SNS나 인터넷에서 자사와 관련된 검색어라든가 혹은 댓글들을 분석을 하고 혹은 자사의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서 고객들의 반응을 실시간으로 조사를 해서 이에 대응하는 것들도 일상적인 업무의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럼 이게 어떻게 좀 이용되고 있는지 더 알기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들 경험을 하셨을 텐데 쇼핑몰 업체들이 카드사와 함께 고객들의 구매 데이터와 GPS를 연결을 해서 고객들이 원할 때 맛집이라든가 혹은 가까운 지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장소로 안내하는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고요. 네. 또 공공에서는 서울시의 사례가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자정 이후에 가장 붐비는 택시 노선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버스 어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해서 심야 버스 노선을 배치함으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기도 했습니다. 네. 이처럼 빅데이터 분석과 활용을 통해서 불확실한 환경을 제거하고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에게는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고 개인에게는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에서는 매우 높은 질의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직업이 가지는 미래의 전망은 매우 밝다고 보여집니다. 네, 직업적 전망이 밝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빅데이터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네, 최근 국내 많은 업계에서 앞다퉈서 전담 부서를 설치를 하고 있고 또 관련된 전문가를 채용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게 사실이고 또 단기간에 육성하는 것도 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현장 경험을 통해서 전문 지식과 노하우를 축적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심지어 관련 기관의 교육 과정에서도 신입보다는 경력직을 대상으로 해서 추가 교육을 시키는 형태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서요. 이런 어려움이 또 있습니다. 만약에 빅데이터 전문가가 되고 싶으시다면 관련된 학과에서 학사나 석사를 이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빅데이터 활용센터나 빅데이터 아카데미를 통해서 높은 수준의 전문성과 경험을 쌓아가면서 취업을 준비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빅데이터 전문가가 해외에서 또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직업이라는 얘기를 들었고 해외 빅데이터 전문가들은 굉장히 고액의 연봉을 받는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국내 이 전문가들은 어느 정도의 연봉을 받나요? 네, 아직까지 이제 국내에서는 종사자 수나 임금 수준이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미국의 경우에는 고액 연봉자가 맞고요. 국내 임금 수준은 아무리 빅데이터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직장인과 비슷한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박사님 덕분에 많은 취준생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 직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실 것 같은데요. 그분들에게 박사님이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고 싶으신가요? 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시기가 많이 찾아오잖아요. 그 의사결정에는 항상 그 위험성이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선택에 대한 위험성인데요. 그 선택의 위험성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게 정보고 그 정보를 만들기 위해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수집하고 분석해서 자료로 만드는 것이 빅데이터 전문가들의 장점이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우리가 직업을 선택을 할 때 그 직업이 가지는 임금이나 혹은 사회적 지위도 중요하지만 그 직업이 가지는 가치라든가 혹은 영향력, 의미 같은 것들을 고려해서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미래를 위해서 좋은 방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오늘 빅데이터 전문가 신비한 신직업사전에서 다뤄봤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신 한국고용정보원의 김규현 박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금요 스페셜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들 평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다시 웃는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